겨울산의 해는 노루 꼬리만큼이나 짧았다. 강원도 어느 끝자락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만월산의 능선 위로 낯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았다. 43살의 김현숙은 낡은 털신을 신고 눈길을 올랐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정적을 깨웠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산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레 싼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의 3주기 기일이었다. 13년, 현숙의 꽃다운 청춘은 어머니의 병수발 속에 녹아 없어졌다. 알츠하이머와 근육 위축증을 앓던 어머니는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허공을 휘젓다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현숙에게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라고 홀가분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현숙은 그럴 때마다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누렇게 바랜 벽지와 코끝을 찌르는 파스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지팡이뿐이었다. 엄마, 추운데 잘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도라지나물 좀 묻혀왔어. 현숙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 기운이 바지를 타고 무릎뼈 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국수집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어 가끔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그때였다.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첫눈치고는 기세가 사나웠다. 서둘러 하산하려던 현숙의 귀에 묘한 소리가 걸려들었다. 바람의 울음도 산짐승의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젖어 있으며 생명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었다. 애기 울음소리? 현숙은 홀린 듯 소리를 따라갔다. 산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거대한 바위 틈새였다. 그곳엔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포대기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젖히자 현숙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안엔 생후 100일이나 되었을까 싶은 핏덩이가 있었다. 아기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작은 입술을 벌려 신소리를 내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리는 눈에 지워져 형체조차 흐릿했다. 현숙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뚱이가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외투 단추를 풀어 아이를 살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기의 목에는 은색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포대기 틈새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사람으로 살게만 해주세요. 훗날 하늘이 보답할 것입니다. 눈물에 번진 글씨는 절박했다. 현숙은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유언이자 자신에게 던져진 운명의 밧줄이라는 것을. 그녀는 미끄러운 산길을 굴러 내려가듯 달렸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아기가 내뱉는 가냘픈 온기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녀는 하얀 어둠을 뚫고 달리고 또 달렸다. 아기에게는 하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호적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1990년대 말 산골 마을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읍내 사람들은 수군댔다. 노처녀 현숙이 어디서 애를 뺏어온 게 아니냐며 산에서 주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현숙은 묵묵히 국수를 말았다. 하람은 돌이 지나면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총명했다.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하람은 이미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고 3살이 되던 해에는 가게 벽에 붙은 메뉴판의 가격표를 보며 거스름돈을 계산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국수 곱빼기 드셨으니까 4,500원이고 아까 10,000원 내셨으니까 5,500원 드려야 해요. 국수를 삶던 현숙이 손을 멈추고 하람을 바라보았다. 가게 구석평상에 앉아 젓가락으로 바닥에 숫자를 적던 아이의 눈은 막다 못해 투명했다. 하람의 재능은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이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고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내일 날씨를 맞췄다. 어느 날 인근 초등학교 수학교사인 윤호가 국수집을 찾았다가 하람을 발견했다.
윤호는 장난삼아 중학생 수준의 방정식 문제를 종이에 적어주었다. 하람은 펜을 쥔 왼손을 몇 번 움직이더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풀이 과정을 써내려갔다. 현숙 씨, 이 아이, 보통 애가 아닙니다. 이건 재능 수준이 아니라 천재예요. 여기서 이렇게 키울 애가 아니라고요. 윤호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람의 목에 걸려있던 별 모양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 정교하고 값비싼 목걸이는 이 가난한 산골 국수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람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아이였다. 현숙은 매일 밤 잠든 하람의 손을 잡으며 기도했다. 하람아, 이 못난 엄마가 너의 날개를 꺾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금만 더 엄마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운명은 현숙의 기도보다 빨랐다. 하람이 7살이 되던 해 읍내에 거대한 프랜차이즈 고기국수집이 들어섰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자본의 힘에 현숙의 낡은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다. 하람은 매일 가게 앞에 앉아 건너편 가게를 관찰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현숙에게 말했다. 엄마, 저 집은 고기 육수가 너무 느끼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입을 가려요. 우리는 고기 대신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상큼한 김치말이 국수를 팔아요. 얼음을 동동 띄워서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현숙은 반신반의하며 하람의 제안대로 메뉴를 바꿨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느끼한 맛에 질린 손님들이 현숙의 김치말이 국수를 찾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람은 그 좁은 평상 위에서 이미 세상을 읽고 있었다. 서울. 태성그룹의 본사는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차가웠다. 젊은 회장 백현우는 40층 집무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짙은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7년 전 사랑했던 연인 이은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로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어머니 한정수의 강박적인 반대로 은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 현우는 은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은희는 그저 미안해, 현우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라는 짧은 편지만 남긴 채 증발했다. 이후 현우는 정략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영혼 없는 기업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에 강원도 부지에 들어설 연수원건으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죠. 비서의 제안에 현우는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연수원 부지를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현우의 차량이 고립되었다. 인근 읍내로 피신한 현우와 일행은 눈에 띄는 작은 국수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바로 현숙의 가게였다. 가게 안은 멸치 육수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현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말이 국수를 주문했다. 그때 평상에서 책을 읽던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소년의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현우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하람이에요. 김하람.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도 당당했다. 그런데 아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인 순간 티셔츠 목둘레 사이로 은색 광채가 새어나왔다. 별 모양 목걸이. 현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목걸이를 안다. 7년 전 은희와의 만남 1주년을 기념해 세공사에게 특별히 주문했던 제품이었다. 목걸이 중앙에는 초록색 에메랄드로 H라는 이니셜이 박혀 있었다. 현우의 H, 그리고 은희가 태어날 아이에게 붙여주고 싶다던 이름 하늘, 해인율, 의 첫 글자.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현우는 뒤를 돌아 주방에 있는 현숙을 바라보았다. 현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 들린 국수 대접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현우의 눈과 현숙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쪽은 경악과 희망으로,
한쪽은 슬픔과 체념으로 젖어 있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 아이, 정말 당신이 낳았습니까? 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현숙은 대답 대신 하람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이미 하람의 맑은 눈동자는 현우를 향해 당신이 나의 시작인가요? 라고 묻는 듯했다. 만월산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운명의 톱니바퀴가 7년 만에 다시 거대한 소리를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우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친자 확인 결과지였고 다른 하나는 사설조사팀이 7년 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였다. 결과지는 99.9%라는 숫자로 하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현우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회장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은희 씨는 사고 당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7년 전 은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현우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정수였다. 한정수는 태성그룹의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은희를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규정했다. 그녀는 사설 경호원들을 붙여 은희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은희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연고도 없는 강원도 만월산까지 도망쳤던 것이다. 사고 당일 은희 씨를 뒤쫓던 차량은 태성그룹 법인 소속의 검은색 SUV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은희 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 역시 그 차였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품은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이를 눈밭에 버려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화려한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한정수는 아들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태성을 위한 일이었다. 그 아이가 내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었어. 죽은 그 계집은 운이 없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그 오만이 은희를 죽였고 제 아들을 7년간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현우는 그 길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세상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한정수는 구속되었고 현우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가슴에 새긴 채 하람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만월산으로 향했다.